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7장까지 같이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8장은 지난 3개년 동안 기출에 대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9장 통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9장 통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쪽 칠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세법 1조에서는 목적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크게 목적을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관세의 부가징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룰 이 9장 내용은 이 두 번째 목적에 조금 더 적합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장 통관 절차는 그래서 우리 관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그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고요. 구조도 좀 복잡한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도를 잠깐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관세법 제9장이 통관이고요.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통관이라는 것은 이 법에 따라 수출, 수입, 그리고 반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수출, 수입, 반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물품이 특정 보세구역 내에서 물건이 반출되거나 또는 물건이 반입되거나 또는 들어올려다가 다시 나가는 것, 이걸 반송이라고 하죠. 이런 절차를 가리키고요. 결국에는 관세의 부과나 징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물품의 관리의 측면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통관 파트는 크게 세 가지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이 통칙이에요. 이 통칙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 9장 통관 전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장은 수출입 반송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우편물에 대해서 우편물의 통관 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1장이 아니라 1절이죠.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절. 1절 통칙에는 또 6가지의 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관은 수출입 요건에 대한 건데요. 이 요건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를 좀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관세법 226조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세관장 확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먹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개별법에 따라서 뭐 표준 통관 예정 보고라든지 아니면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인 대상의 요건을 갖추었느냐라는 거에 대한 요건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7조에서는 의무이행이라고 해요. 우리 구체적으로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우리 식당 가면은 이제 그 메뉴판이라고 하죠. 메뉴판에 보면은 뭐 원산지 표시해가지고 소고기 땡땡에서 뭐 독일산, 뭐 돼지고기 뭐 독일산, 쌀은 중국산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무의 이행, 즉 수입 통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다른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의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28조는 우리 이제 통관 표지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그 물품 자체에다가 조그마한 이제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놓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물품이다라는 거에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특정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관이 이제 원산지에 대한 규정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원산지가 뭐냐? 원산지라 하면은 그 물품의 국적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품의 국적.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 단적으로 세금의 부분을 생각해 보면 덤핑 방지 관세라는 게 있어요. 덤핑 방지 관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였냐? 특정 물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우리나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국내 물품이 부당하게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물품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그 부당한 정도만큼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덤핑 방지 관세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원산지에 따라서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뭐 중국산 플라스틱 필름 같은 게 있는데요. 만약에 특정 필름이 들어왔는데 그 물품이 중국산이다. 그 중국산임을 그런 경우에는 덤핑 방지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중국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다? 그게 이관에 있는 원산지 판정 기준 또는 원산지 확인이라고도 해요. 우리 법에서는 원산지 확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원산지를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관. 3관은 이제 통관의 제한. 통관의 제한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수출입 금지 물품이라든지 혹은 뭐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련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수출입 금지 물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첩보 활동을 위해서 수입되는 물품이라든지 또는 뭐 모조품 또는 뭐 위조화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되는 물품들 이런 물품들에서는 수출입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라고 한다면 단적으로 말하면 짝퉁 물품이죠. 짝퉁 물품. 이런 짝퉁 물품에 대한 경우에도 그 물품의 상표권이라든지 디자인권 뭐 이런 부분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통관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보세구역 반입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미 수입 신고가 끝난 거예요. 수출입 신고가 끝나서 이미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들에 대해서 특정 뭐 법을 어겼거나 또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엔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와서 이 물품에 대한 조치를 하고 내보내라. 뭐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뭐 통관의 제한 부분에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4관인데요. 4관이 통관의 예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출입의 의제라든지 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이런 부분인데요. 이따가 문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수출입의 의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수출입이 아니지만 수출입으로 인정을 하겠다. 즉 의제라는 것은 간주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수출입 반송이 아니야. 즉 통관이 아니지만 통관으로 간주할게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세원에 따르면 얘는 또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또는 뭐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 항공기에서 소비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본다고 우리가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여기서 나열하는 부분들이 네 가지인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얘네들이 반대죠. 얘는 수입이 아니지만 수입으로 보겠다.
얘는 수입이지만 수입이 아닌 걸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관. 우리 5관은 유통이력 관리 제도인데요. 유통이력 관리가 뭐냐?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사회 안전을 해칠 수 있거나 또는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해칠 수 있는 물품,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 그 물품들이 유통되는 과정을 관세청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 제도인데, 단적으로 말을 하자면 거의 대부분이 식품이에요. 식품들. 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황기, 뭐 이런 한약재, 황기, 또는 뭐 방어 중에서도 활방어, 살아있는 방어죠. 활방어, 이런 게 있고, 대부분 다 식품이고요. 뭐 H형광이 또 철강 대상이죠. H형광, 철강이 하나죠. H형광도 또 이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들어가고요. 뭐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수입 이후에 유통 과정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관은 이제 국제 협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정 마라케슈 협정이라고 있어요. 이 WTO 협정 국가들끼리 맺은 협정인데, 그 국가들끼리 이제 통관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아니면은 무역의 원활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맺은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통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 수출입 반송인데요. 얘는 우선 잠시만요. 수출입 신고부터 시작을 해요. 수출입 반송 신고. 여기서는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신고의 시기라든지 또는 신고서의 뭐 기재 사항 또는 뭐 신고 시기를 어겼을 때에 대한 뭐 가산세, 그리고 뭐 예외적인 신고 시기 또 규정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시간 순서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 2관은 검사입니다. 검사.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2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 신고 수수료 또는 뭐 신고의 장소 또는 뭐 손해배상 뭐 이런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검사를 했으니 이제는 그 검사에 대해서 신고된 내용을 처리를 해야겠죠. 이 처리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겠네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수리되는 경우라는 거는 그래 네가 신고한 내용을 내가 한번 봤어. 봤는데 적절해. 신고 맞게 했어. 신고 수리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신고를 보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네가 신고한 걸 내가 봤는데 조금 부족하다. 이런 자료들을 조금 추가해줘.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신고에 각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네가 신고한 걸 내가 봤어.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네 신고는 내가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내용을 각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세관에서 처리하는 내용들이고, 신고인 입장에서는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물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취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신고 취하라는 건 내가 신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취소해줘. 신고 안 한 걸로 해줘.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관에서는
여기까지가 신고의 처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관에서는 통관 절차의 특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특례. 이 특례라는 거는 이런 일반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물품들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고요. 그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례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고 전 즉시 반출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이 제도는 이제 얘보다 더 빨리 반출할 수 있는 거예요. 수입 신고를 하기도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AEO 제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 업체인데요. 이 AEO 업체들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가 조금 더 간소화될 수 있다. 또는 검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게 우리 사관의 특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절 우편물인데요. 우리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통관 절차가 조금 특이해요. 얘는 우선적으로 통관 우체국을 반드시 경유를 해야 돼요. 통관 우체국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통관 우체국을 경유를 해야 하고요. 이 통관 우체국에서 특정 우편물에 대한 통관을 하기 전에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통관 목록을 세관장에 제출을 하면 세관장이 판단을 총 3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얘는 통관이 안 되는 물품이야. 즉, 얘를 수취인의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 우편물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내주지 말라. 혹은 물건이 나가는 경우에는 반출하지 말라.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통관 절차 없이 바로 반출하거나 바로 수입해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통관 절차를 거쳐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서 우편물 통관 절차가 정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도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렇게 구장과 같이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많은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이런 큰 구조도를 하나 가져다 두시고 내가 보는 지금 법령 내용이 이 구조도의 어느 부분에 있구나 라는 거를 항상 파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전체적인 구조를 잡으실 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우선은 17년도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17년도 나책형 3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관세 법령상 통관하고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 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그 신고인이 실비 상당의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검사를 할 때 통관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통관 수수료는 실비 상당액인데 그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우리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총 3가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지정장치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세관검사장,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용 보세창고라고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즉 이 문제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빨리 찾아봐 하는 문제예요. 봅시다. 수출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화주의 공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죠. 수수료 납부해야 되고요. 2번 수입 신고된 물품이 국립검역소의 검역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부해야 하고요. 3번 반송 신고된 물품이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 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지정장치장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을 공부를 확실하게 해놓으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추더라도 어렴풋이 떠듬떠듬 맞추셨을 것 같고 확실하게 맞추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한번 볼게요.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 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정한 건 지정장치장하고 세관검사장이에요. 그 뒤를 한번 볼게요. 다만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죠. 우선은 지정장치장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관검사장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네요. 자, 이 구절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보세창고는 보세창고인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신고인이 운영인과 동일한 경우, 이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신고인이 운영인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자, 이 신고인이 수출입 신고인을 말하는 거예요.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래요. 이 경우에는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신고인과 운영인이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수출입 신고인은 화주 또는 관세사가 되겠고요. 이 운영인은 보세 창고의 운영인이 되겠죠. 창고 주인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화주 또는 관세사하고 운영인이 동일한 경우, 즉 이런 경우에는 창고의 주인과 화주가 동일하다. 이 경우에는 자가사용 창고인 거예요. 자가창고. 즉 이 창고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벌고자 영리를 추구하는 창고가 아니라 내 물품을 내 창고에 보관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납부가 필수적이고요.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즉 이 경우에는 창고 주인이 돈을 받고 물품을 장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보세창고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나책형 5번 문제네요. 관세법 제240의 2에 따른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외국 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 자, 여기가 이제 의무 대상자예요. 주의하실 게 수입하는 자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까지 이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유통 이력의 신고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하는 자는 사회 안전 또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 단계별 거래 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우리 이 의무자에서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괄호 부분이에요.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매상은 제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행정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함인데요. 이 소매상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도 이런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두기에는 이 내용이 좀 번거롭고 너무 크나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제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1번은 맞는 선지예요. 유통이력 신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유통이력의 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틀렸어요. 2년이 아니고 1년이라고 고쳐주셔야 맞는 내용이죠. 전형적으로 이제 숫자를 가지고 바꿔서 내는 부분이었고요. 이 전자적 기록 방식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도 가끔 나와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자적 제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주의하셔야 되고 3번 선지.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 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식약처라든지 아니면 기재부, 농림부 장관 뭐 이런 부분들인데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야 하겠죠. 4번. 유통이력 신고 물품별 신고 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 범위 신고 절차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맞습니다. 이제 관세청장이 정하는 걸 우리가 고시라고 하는데 이 유통이력 신고는 실질적인 내용은 대부분 고시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세청장이 아주 주도적으로 하는 이제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관련 법령 한번 보실게요. 관세법 제240조의 2의 2항. 여기 이 부분이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게 이 내용이었고요. 한 가지 제가 추가해서 넣어드린 유통이력 조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통이력 조사라는 부분은 보시면 유통이력 신고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고 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즉, 이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장부도 살펴보고 관계 서류를 열람을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유통이력 조사라는 내용이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그쵸? 세관공무원이라고 그냥 띡 가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정당하게 자신의 지위라든지 직책을 밝히고 해야 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잘못된 게 드러났다. 그러면 뭐 과태료가 있는데요.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이력 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번 문제. 관세 법령상 원산지 결정 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차량에 사용되는 공구로서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의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인정됐어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당의 공구를 생산, 제조, 가공한다를 원산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 틀렸죠. 당의 공구가 아니고요. 차량이에요. 차량에 속한 부속품이라고 우리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앞에 세 가지 조건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용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하게 본다라는 내용이 이제 원산지 판정 기준에 결정 기준에 이제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고요. 정답 1번 되겠네요. 그리고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제작자.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2번 맞는 선지 되겠고요.
3번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부를 제조한 나라, 즉 완전 생산 기준에 해당하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 일단 완전 생산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겠네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생산, 가공, 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생긴 나라 원산지로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즉 요거는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이게 법상 내용인데요. 이게 규칙까지 내려가면 3번 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 이렇게 따로 나눠놨어요.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이 최종적이 포인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맞는 선지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이제 규칙 75조인데 이게 이제 특정 물품에 대해서 별도 기재. 즉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에는 완전 생산 기준, 3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이렇게 3가지를 두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3가지 촬영된 영화용 필름 또는 기계기구 장치, 차량에서 부속품 또는 공구 등 또는 포장용기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원산지 판단 기준을.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아까 우리 봤던 거죠.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정답이 됐던 부분이죠. 기계나 기구, 장치,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공구로서 기계기구,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 첫 번째 요건,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두 번째 요건, 그 다음에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 예비부분품, 공구라고 인정되는 세 번째 요건, 물품은 당해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로 본다.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독일에서 생산된 BMW 자동차가 있어요. 여기에 이 차량에서 사용되는 공구, 뭐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BMW 차를 사면은 차량 유리를 닦을 수 있는 어떤 유리 닦기를 하나 같이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중요한 게 이 BMW 자동차 자체는 이제 독일산이야. 근데 이 유리 닦기는 중국산이네. 그럼 차를 사면 얘를 같이 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3가지 조건 말씀드렸죠. 둘이 같이 수입이 돼야 돼. 일단 차랑 유리 닦기랑 수입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로 들어오면 안 돼.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판매가 동시에 돼야 돼. 이 말은 즉 소비자가 차를 샀을 때 이 차를 사고 유리 닦기를 별도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차를 샀을 때 유리 닦기를 끼워주는 개념으로 준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판매가 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구분품이 공구라고 인정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차량이 한 대 들어오는데 차량 한 대 사는데 유리 닦기를 100개를 줘. 이게 인정이 되겠어요? 인정이 안 되죠. 근데 유리 닦기를 1개만 준대. 차량 1개에 유리 닦기 1개. 이거면 통상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100개는 안 되고 1개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한다면 이 유리 닦기가 실상은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산지를 따라서 독일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이 규정인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포장용품.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의 원산지. 다만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물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요 앞에 규정부터 볼게요. 우리가 외국에서 목걸이를 하나 수입해 옵니다. 목걸이를 수입을 해오는데
이 금목걸이는 이탈리아의 장인이 만든 거예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건데 이 목걸이를 케이스하고 결합을 해야겠죠. 목걸이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오다가 상하니까. 근데 이 케이스는 저기 또 중국산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제일 만만하니까 중국산. 이렇게 결합이 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 목걸이에 따라서 여도 같이 이탈리아산으로 봐줄게 라는 내용이에요. 이 뒤에 단서 규정을 한번 볼게요. 다만 품목분류표상 포장용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로 들 수가 있어요. 이 이탈리아산 목걸이가 금목걸이가 들어오는데 이 케이스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이 케이스 자체가 귀금속으로 판정이 돼야지 요거를 이 목걸이의 단순 케이스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하고 너는 이탈리아산으로 인정 안 해줄 거야. 너는 중국산으로 인정해 줄 거야 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더 알아보기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이렇게 세 가지는 이제 제가 뭐라 그랬죠? 별도로 판정 기준 해놓은 거라고 했어요. 특별 물품에 대해서. 다만 요 세 가지 기준에서 조금 자세하게 칠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원산지 판정 기준에서 가장 이제 최고, 으뜸, 반박의 여지가 없는 거는 완전 생산 기준이에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딱 완전이라는 딱 단어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 나라에서 재배된 곡물 재배된 곡물 뭐 이렇게 쓸게요. 그냥 반박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 나라에서 자라고 씨앗을 뿌려서 퇴비를 주고 기름 곡물에 대해서 원산지가 다른 걸로 잡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배된 곡물 또는 그 나라에서 채취된 광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서 탄광에서 캐온 뭐 석탄이라든지 석회석 이런 거는 그 나라로 원산지를 볼 수밖에 없고요. 혹은 뭐 그 나라에서 가공한 게 아니라 이제 키운 이제 가축, 축산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전부 그 나라의 물품을 원료로 해서 생산된 뭐 완제품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완전 생산 기준, 즉 그 물품을 끝까지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의 제조가공 과정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2개국 이상을 거친 경우. 얘는 한 가지 국가에서만 지금 다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즉 진 아이들이고 얘는 2개국 이상을 거친 애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 번 변경 기준이 있고요. 부가가치 기준이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 세 번 HS 코드를 말하는 건데요. HS 코드 품목 분류가 변화하는 그거에 따라서 기준을 하는데 보통은 관세법에서는 6단위를 기준으로 해요. 즉, 뭐 1101에 10에서 1101에 20으로 바뀌었다. 자, 이탈리아에서 아까 예를 들었던 이탈리아에서 1101에 10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 가공을 했어. 1101에 20으로 가공을 했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에 이탈리아에서 중국에 6단위 세번 1101에 10에서 20으로 6단위 세번이 바뀌었죠. 이 경우에 이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한다, 중국으로 한다, 중국으로 한다 라는 게 이 세번 변경 기준의 내용이고요. 또 부가가치 기준은 조금 복잡한데 1101에 10에서 1101에 20으로 갔다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면 이 세번 변경 기준에 관련 없이 부가가치 기준을 별도로 산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완제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근데 이탈리아에서 나갈 땐 10원이었고 중국에서 90원이었고 우리나라에 100원에 판 거예요. 그러면 이 100원 중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80원의 부가가치가 중국에서 나온 거죠. 이런 경우에도 중국을 원산지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부가가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단순 가공 물품 제외인데 이거는 그런 게 있어요. 얘네 둘의 예외라고 예외, 이거 이렇게 지금 세번 변경 기준하고 부가가치 기준의 예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근데 이때 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101에 10부터 1101에 20이 됐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커피라고 해봅시다. 커피가 아니라 보리라고 해봅시다. 보리인데 1101은 보리 아니에요. 그냥 보리라고 예시를 드는 거예요.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보리가 이탈리아에서 생산이 돼서 중국에서 3번이 바뀌었어. 3번이 바뀌었는데 중국에서 한 거는 단순 탈곡만 한 거야. 즉 껍질을 벗기고 우리나라로 팔기만 한 거예요. 그 보리는 전부 이탈리아에서 생산이 됐지만 중국은 그 껍질을 벗기는 작업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세번 변경 기준 상으로는 6단위 세번이 변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을 원산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너무 단순한 가공이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를 원산지로 하는 보리를 중국으로 원산지로 볼 수 없다 라는 내용이 단순 가공의 제외라는 내용이고요. 이 탈곡 과정 말고도 가축의 단순 도축이라든지 또 단순 열 처리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미국에서 소가 생산됐어요. 미국에서 자란 애야. 미국에서 자랐어. 고양이 미국인 소가 있어요. 얘가 멕시코에서 도축이 돼. 도축이 되고 우리나라로 들어와. 이때 이 친구의 원산지는 미국이에요? 멕시코예요? 미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 도축이라는 거는 너무 단순한 가공이기 때문에 그 도축을 했다고 해서 멕시코를 이 소의 원산지로 볼 수가 없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부분이 직접 운송 원칙인데요. 얘는 이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떤 전제라고 보시면 돼요. 전제.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지금 완전 생산 기준하고 이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A 국가라고 정했지. 그런데 너 이 A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얘가 A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돼야 돼. 직접 운송이라 함은 얘가 중간에 B라는 국가를 경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A가 우리나라에서, A가 A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에만 이 물품의 원산지를 A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직접 운송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문제 마저 보겠습니다. 나책형 20번 문제, 탁송품 특별통관 문제가 나왔네요. 관세 법령상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탁송품이라 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할게요. 이 탁송품이라고 하는 거는 특급 탁송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특송품, 특급 탁송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특송이라고 줄여서 말해요. 그리고 세관에도 특송 통관과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요즘엔 아주 많이 활성화된 제도인데, 예를 들자면은 뭐 DHL이라든지 FedEx, UPS 이런 글로벌 포워더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워낙 물품들이 급하고 소량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통관 절차를 별도로 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탁송품 특별통관 제도인데요. 일단 볼게요. 1번 선지,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물품 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탁송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른 통관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록 통관 내용이네요. 이 특급 탁송품에 대해서는 우리 실생활하고 조금 연관을 시켜볼게요. 우리 뭐 해외에 서류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소량 직구하는 경우에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목록 통관으로서 통관 절차가 생략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입신고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 목록 통관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물품의 가격 제한이 얼마였죠? 200달러가 아니고 150달러였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좀 허무한 쉬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그쵸? 검사할 수 있고요. 3번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획을 체결한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즉 통관을 하는데 별도 보세구역이나 아니면 지정보세구역 이런 데가 아니라 DHL이 갖고 있는 DHL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에요.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비 같은 게 필요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통관을 한다고 해서 세관 공무원이 감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엑스레이를 돌린다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필요하고요. 또 그거에 대한 얘네가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이런 규정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볼게요.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 통관 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별 통관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록 통관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록만 제출하는 걸로 이거 통관시켜주지 않을 거야. 즉 일반 통관 절차를 거쳐라 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한번 볼게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통관 목록을 세관장에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뭔가 하니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 겸품으로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요건은 두 가지예요. 자가 사용이나 사용 경품에 해당이 돼야 돼요. 수량이. 판단 기준은 보통 수량으로 보면 돼요. 수량. 예를 들어서 개인이 물품을 수입하는데 개인이 수입하는데 초콜릿을 수입을 해요. 근데 초콜릿이 1kg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100kg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초콜릿이 좋아서 초콜릿 먹으려고 산 거야. 자가 사용 물품이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1kg는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100kg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개인이 초콜릿을 100kg를 수입을 한다? 라는 거는 얘가 자가 사용이 아니라 판매용으로 생각을 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또는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미화가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벗어나더라도 일반 통관 절차를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달러 기억을 꼭 하셔야겠고요. 뭐 FTA까지 들어가면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200달러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FTA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50달러만 기억을 해도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18년도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